제발 팔아주세요. 일본 사장이 한국 공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대째 58년간 혼대 납품해 온 가업이 단 2달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이 끊기자 89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커머르사 중국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됐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평생 무시해온 한국뿐이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오창 공장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생산 라인, 사람 없이 로봇만 움직이는 광경, 하루 150만 개 셀을 찍어내는 괴물 같은 시스템, 그리고 못을 박아도 폭발하지 않는 기적의 배터리 도요타가 2030년에 만들겠다던 기술을 한국은 이미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전 국민 앞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스이시의 모든 위기의 한가운데서 그의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무시하며 세레님 살아온 남자가 한국 기술 앞에 무릎 꿇고 한국 사위까지 맞이하게 된 운명. 도대체 한국이 이 일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은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카다 시니치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오카다 공업이고요. 혼다 자동차의 변속기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입니다. 직원은 89명, 대단한 규모는 아니지만 3대째 이어온 가업이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사이타마 공장 사무실에서 생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공장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58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우리 공장의 심장 소리였죠. 사무실 벽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부 오카다 요시오 회장님이 혼다 소이치로 창업주와 악수하시는 장면이에요. 1966년 회사 창립 당시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오카다 마사오 사장님이 혼다 공장장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혼다 품질 대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3대에 걸친 영광의 역사가 그 3장의 사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부께서는 특별한 분이셨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미군의 군수물자를 납품하면서 사업 기반을 닦으셨죠. 일본에서는 그 시절을 조선특수라고 부릅니다. 전쟁 덕분에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조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놈들이 서로 싸워준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컸다고요.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비웃으셨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밑에 있을 나라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줬으니까 제자는 스승을 넘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9시 47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혼다 구매본부 와타나베 겐지 차장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오카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와타나베 차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원래 냉철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런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침부터. TV 켜보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사무실 구석에 있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NHK 뉴스였어요. 화면에 뜬 자막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속보, 한국 배터리 3사 대일본 수출 전면 중단 선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품질 재검증 명목으로 무기한 선적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혼다, 닛산, 도요타 전기차 라인 가동 차질 불가피라는 자막도 함께 떴어요. 와타나베 차장, 이게 무슨 소립니까? 한국이 배터리를 안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2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결국 터졌어요. 우리 정부 쪽 누군가가 한국 배터리 품질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렸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쪽에서 품질이 완벽해질 때까지 검사하겠다며 선적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는 변속기 부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배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전화기 너머로 와타나베 차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생각해보세요.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전기차를 못 만들면 우리 공장 라인이 섭니다. 라인이 서면 변속기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면 끝에 있는 조각도 결국 쓰러지죠. 우리는 그 도미노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열흘 정도요. 재고가 바닥나면 전 라인이 멈춥니다. 열흘이라고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생산 계획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 납품 예정 물량만 8억엔이었어요. 그 돈이 들어와야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은행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공장장 야마모토가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봤다고 대답했죠.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하고 야마모토가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에서는 여전히 지게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열흘 뒤면 저 지게차들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일단 평소대로 돌려 공식 통보가 올 때까지는 동요하면 안 돼 하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혼다 본사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긴급 공지, 전기차 부문 부품 발주 일시 중단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기차 관련 부품 발주를 일시 중단한다.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고작 종이 한 장이 우리 58년 역사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공문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조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966년에 조부는 희망에 가득 찬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한국전쟁 특수로 번 돈으로 이 회사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지금 손자인 제가 그 회사를 지키지 못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공장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89명의 직원 전원이 모였어요.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공장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답답한 공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89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한국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서 혼다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여파로 저희에게 들어오는 발주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우리 월급은요? 하고 누군가 외쳤어요. 생산팀의 오오타였습니다. 32살 아내와 어린 아들을 키우는 젊은 가장이었죠. 이번 달 월급은 정상 지급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잇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발주가 재개되지 않으면 다음 달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40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고문 다카하시 노보루 씨였어요. 올해 67살 아버지 시절부터 이 회사에서 일해온 최고참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사장님, 아버지께서 저를 처음 채용해 주셨을 때 저는 27살 풋내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공장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제 청춘이, 제 인생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장님, 이 회사가 망하면 저는 어디로 갑니까? 67 먹은 늙은이를 누가 써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고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직원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생계가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89명의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200명이 훌쩍 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배터리라니, 솔직히 저는 한국 배터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속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배터리는 관심밖의 영역이었거든요.
다만 몇 가지 들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혼다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대부분 한국산이라는 것, LG와 삼성과 SK라는 회사들이 만든다는 것, 일본 파나소닉보다 성능이 좋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이 끊기자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밑에 있는 나라라고 제자가 스승을 넘을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무시하던 나라 없이는 우리가 자동차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공급 중단 통보가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사흘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오전 10시 미쓰비시 UFJ 은행 사이타마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지점장 구로다 쇼이치와 면담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구로다 지점장과는 골프도 같이 치는 사이였고요. 하지만 그날 구로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응접실에 마주 앉자마자 구로다가 말했어요. 오카다 사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고요. 구로다 씨,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습니까?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혼다 발주가 다시 풀리면 괜찮아집니다.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구로다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구로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점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대출 전면 재검토하라고요. 저도 셀러리맨입니다. 위에서 안 된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운전자금 대출은 32억 엔이었습니다. 그 돈이 막히면 당장 다음 달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어요. 최소한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안에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구로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요. 2주라니. 고작 2주.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나섰습니다. 11월의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거리에는 연말 장식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오직 저만 지옥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회사로 돌아오니 야마모토 공장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나카무라 전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나카무라 전공은 우리 경쟁사였습니다. 사장인 나카무라 류헤이는 저와 동갑내기인데 늘 우리 회사를 견제하고 시기하던 인물이었죠. 무슨 연락이냐고 물었더니 야마모토가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있답니다. 이미 젊은 엔지니어 3명이 이직 의향을 밝혔다고요. 하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불행을 틈타 직원을 빼가다니.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나카무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경쟁사가 무너지면 기회니까요. 사업이란 원래 그런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 에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배터리 공급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고 은행은 2주 안에 대안을 내놓으라 하고 경쟁사는 직원을 빼가고 있었습니다. 에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왔어요. 여보, 유키한테 연락 좀 해봐요. 그 애가 요즘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 하고 말했습니다. 유키는 저희 외동딸이에요. 30살이고 도쿄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죠.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에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일이 그렇게 심각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숨기고 싶지 않아서 말하는 건데 회사가 2달 안에 문 닫을 수도 있어 하고요. 에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고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급 중단, 혼다 발주 중단, 은행 대출 재검토까지. 에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때문이라고, 한국이 배터리를 안 팔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 한국은 믿으면 안 되는 나라야 하고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한국 탓이라고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기한 2주 중 닷새가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9날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끼시던 사케였어요. 그날도 서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마사오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은 일본을 절대 못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조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조부 요시오는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29살이었어요. 도쿄 근교에서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전쟁이 터지자 미군 군수물자 하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트럭 부품, 탄약 상자, 철조망 지지대 같은 것들이었어요. 조부는 늘 그때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조선 놈들이 서로 싸워주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고 비웃으셨죠. 한국 전쟁으로 번 돈이 우리 회사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197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 공장에 연수를 왔었다고 하셨습니다. 10명쯤 되는 젊은 기술자들이었다고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월감에 찬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지 아느냐. 새벽 5시에 공장 와서 바닥부터 쓸고 기계 닦고 우리 기술자들 어깨 너머로 훔쳐보고 밤 11시까지 안 가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좀 가르쳐줬다. 기본적인 것들만 핵심 기술은 당연히 안 알려줬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때 배워간 한국 기술자들이 훗날 현대자동차를 세우는데 일조했다고 믿으셨습니다. 자신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씨앗을 뿌려줬다고 생각하셨어요. 일본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한국은 아직도 소달구지나 끌고 다녔을 거야 하는 게 아버지의 지론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랐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불쌍한 한국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며 일본 은행들이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위기 때 돈 빼는 건 기본이지 우리가 자선단체냐 사업은 냉정해야 해 하셨죠.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는 더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반도체 확실히 죽겠네. 우리 불화수소 없으면 반도체 한 개도 못 만들어. 이참에 버릇을 확실히 잡아놔야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IMF도 이겨냈고 반도체 소재도 자체 개발해냈어요.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술잔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을 부정하는 일이니까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찾아봤어요. 1위 CATL 중국 37%, 2위 LG에너지솔루션 한국 14%, 3위 BYD 중국 12%, 4위 삼성 SDI 한국 6%, 5위 SK온 한국 5%, 6위 파나소닉 일본 7%였습니다. 한국 3사를 합치면 25%, 일본 파나소닉은 고작 7%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기술력 비교 자료였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보니 LG에너지솔루션이 295, 삼성 SDI가 285, 파나소닉이 222였어요. 한국 배터리가 일본보다 30%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불량률도 봤습니다. 삼성 SDI가 0.001%, LG에너지솔루션이 0.002%, 파나소닉이 0.01%였어요. 한국이 10배나 낮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스승이고 한국은 제자라던 아버지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가 스승을 추월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틀리셨던 겁니까? 하고 저는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행 기한 7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또다시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유키였습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 하고 유키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빠서 나중에 하자 하고 대답하려는데 유키가 끊었어요. 아빠, 이건 중요한 거야. 제발 들어줘 하고요. 유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왠지 그날은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 말해봐 하고 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려고 하고 유키가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유키가 30살이니 결혼할 나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랑 하고 물었습니다. 유키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정우진이라고 해.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야 하고요. 저는 처음에 그 이름이 일본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정우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게 무슨 이름이야, 어디 사람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야, 아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고 되물었어요. 우진이는 한국 사람이야. 서울 출신이고 지금 도쿄에 파견 와서 일하고 있어. 하고 유키가 말했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라고 하고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에 한국 피가 섞이게 하겠다고 하고요. 아빠, 우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줘 하고 유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뭘 알아? 아빠는 한국 사람 만나본 적이나 있어. 하고 유키가 반박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평생 한국 사람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와 조부에게 들은 대로 한국을 무시하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나는 우진이랑 결혼할 거야. 아빠가 반대해도 하고 유키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긴 마당의 딸까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재 문이 열리고 아내 에미가 들어왔습니다. 유키한테서 전화 왔어요 하고 물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하고 따졌습니다. 에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유키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찬성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에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우진 씨를 만나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유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마저 한국 사위를 인정한다니.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한국 남자가 내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뭘 알아? 아빠는 한국 사람 만나본 적이나 있어. 하는 말이요.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조부에게 들은 것만 믿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어젯밤 말이 심했어. 하지만 아빠도 우진이를 한번 만나봐줘.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우진이가 아빠 회사 상황 들었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댔 하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흘 뒤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정우진이라는 한국 청년이 제 인생을 바꿔놓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기한 9일째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닷새뿐이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어떨까 하고 검색해봤어요. CATL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를 발견했어요. 규격이 안 맞았습니다. 중국 배터리는 각형인데 일본 전기차는 한국산 파우치형이나 원통형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중국 배터리를 쓰려면 차체 설계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금형 새로 파고 충돌 테스트 다시 받고 최소 1년 반은 걸린다고 했어요.
유럽은 어떨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폭스바겐과 BMW가 2년치 물량을 다 선점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남는 게 없었어요. 일본 파나소닉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니까 당연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하지만 검색해보니 파나소닉은 테슬라 물량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게 돌려줄 물량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나소닉 배터리 성능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파나소닉 배터리를 넣으면 주행거리가 30%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차를 살 리가 없었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말고는 대안이 없었어요. 즉시 대량 공급이 가능하면서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깔보고 무시하던 그 나라, 제자라고 우리 밑에 있어야 할 나라라고 했던 그곳. 이제 그 나라 없이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키였어요. 아빠 우진이가 연락처 하나 보내준대. LG 에너지 솔루션 쪽 사람이래.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연락해보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부하려고 했어요. 한국 사람한테 도움을 받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닷새 뒤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고 회사는 문을 닫습니다. 89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자존심과 직원들의 생계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연락처 보내줘 하고 대답했습니다. 유키가 카카오톡으로 명함 사진을 보내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영업 전무 김태호.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김태호. 한국 이름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김우태호인지 김태호인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바로 옆 나라 사람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읽다니.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세 번째 신호에서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 김태호 전무님 맞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하고 물었어요. 저는 일본 사이타마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오카다 시니치라고 합니다. 정우진 씨 소개로 전화드립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오카다 사장님, 우진 군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혼다 협력업체시라면서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회사가 위기 상황입니다. 배터리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2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고 털어놓았어요. 김태호 전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한국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고요. 한국에 가다니. 저는 망설였어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날 저녁, 저는 먼저 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교 동창 스기야마 히로시였어요. 지금은 자민당 중의원 의원으로 사이타마 4구를 대표하고 있죠. 도쿄 아카사카의 요정에서 만났습니다. 스기야마는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시니치 오랜만이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하고 말했어요. 저는 술잔을 기울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공급 중단, 회사 위기, 은행 압박까지. 스기야마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히로시 솔직히 부탁할 게 있어. 정부 쪽에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나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하고 협상해서 배터리 공급 재개하도록 말이야 하고요. 스기야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니치 솔직히 말할게 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거 우리 정부가 일 버려놓고 수습 못하는 거야 하고요.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습니다. 스기야마가 설명했어요. 2달 전에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가 공개석상에서 한국 배터리 품질을 깎아내렸거든. 중국보다 못하다느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느니 하면서 그게 한국 언론에 대서특필됐어. 한국 여론이 폭발했고 하고요.
그래서요 하고 물었습니다. 한국배터리 3사가 공동 성명을 냈어.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수출 안 한다고 품질 재검증 명목으로 선적을 틀어막은 거야 타고 스기야마가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정부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했어요. 스기야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안 돼. 한국에 사과하면 여론이 뒤집혀 정권이 흔들린다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안 해 하고요. 그럼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기야마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알아 시니치. 근데 솔직히 정부 차원에서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히로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하고요. 스기야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진짜 우리보다 나은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스기야마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압도적으로 나아. 기술력도 생산력도 비교가 안 돼. 우리 경제산업성 내부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하고요. 그럼 왜 그런 발언을 한 거야? 나은 걸 알면서 하고 물었습니다. 스기야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치야 시니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감정이 중요해. 한국한테 졌다고 인정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거든 하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지지율 때문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죽게 생겼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히로시 나 내일 한국 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스기야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 왜 하고 물었죠. LG에너지솔루션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직접 가서 부탁해 보려고 하고 대답했습니다. 스기야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시니치 솔직히 말할게. 정부 차원에서는 당분간 움직일 수 없어.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물꼬를 트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하고요.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좋은 결과를 얻어오면 그걸 빌미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어. 민간에서 이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정부만 버티고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거지 하고 스기야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히로시,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요. 스기야마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시니치 솔직히 쉽지 않을 거야. 한국 사람들 많이 화나 있거든. 근데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한국 사람들은 진심에 약하다고 들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진심에 약하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한국에 간다. 평생 무시하고 깔보던 그 나라에 간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할지도 모른다. 제발 배터리 좀 팔아달라고. 자존심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존심보다 89명 직원들의 생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쌌습니다. 아내 에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여보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응 가야 해 하고 대답했어요. 에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유키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대요. 우진 씨도 처음엔 낯설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하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틀 뒤 한국 땅을 밟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나리타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평소라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을 거예요. 40년간 출장 다닐 때는 늘 앞자리였습니다. 그게 오카다 가문의 체면이었고 혼다 1차 협력업체 사장의 위엄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어요. 좁은 좌석에 무릎이 앞좌석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포기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회사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비행기 삭 몇십만 엔 아끼려고 이코노미를 탄 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심정이었습니다. 배우러 가는 학생의 자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석에 다리 꼬고 앉아서 위스키나 홀짝이며 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야마모토 공장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아침에 엔지니어 2명이 더 사직서를 냈습니다. 나카무라 전공으로 간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5명이 떠났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남아있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일본 열도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후지산의 흰 봉우리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끈기가 없다고, 뜨거운 냄비 같아서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린다고요. 우리 일본처럼 장인 정신으로 하나를 파고드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 시대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대한해협이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 불과 20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8해를 살면서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묘한 우월감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은 우리 밑에 있는 나라, 굳이 가볼 필요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가면 유럽이나 미국을 갔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그런 곳은 가봤으면서 비행기로 2시간도 안 걸리는 서울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구름 아래로 바다가 끝나고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였어요. 초록색 산과 그 사이를 흐르는 강 회색빛 도시들. 처음 보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두려움, 그리고 아주 조금의 호기심. 저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가르쳐줬다던 그 기술로 어떻게 우리를 뛰어넘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현지 시각 오전 9시 30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영업 전무 김태호.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살릴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작은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인천국제공항, 이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미널, 쉴 새 없이 이착륙하는 비행기들. 모든 것이 반짝이고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나리타 공항과 비교가 됐어요. 나리타는 지은 지 50년이 넘어서 여기저기 낡은 티가 나거든요. 이곳은 달랐습니다.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제자의 나라로. 아버지가 틀렸는지 제가 틀렸는지 이 눈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하고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심사관이 일본어로 여권 보여달라고 했어요. 발음이 꽤 유창했습니다. 제가 여권을 건네자 그는 빠르게 훑어보고 도장을 찍었어요. 방문 목적이 뭐냐고 물었고 저는 비즈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를 방문하냐고 묻길래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했어요. 심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약간 뿌듯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자국 기업을 찾아온 외국인이 자랑스럽다는 얼굴이었죠. 좋은 시간 되시라고 인사하며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게이트 밖으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뒤섞인 소음, 커피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섞인 공기. 거대한 LED 전광판에서는 쉴 새 없이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삼성 갤럭시, LG 올레드, 현대 아이오닉. 전부 한국 기업 광고였습니다. 일본 공항에서도 이 광고들을 본 기억이 났어요. 언제부터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세계를 장악한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카다 상이시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넥타이를 하고 있었죠.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영업팀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김태호 전무님 지시로 마중 나왔습니다. 하고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억양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평소 같으면 목례 정도로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부탁하러 온 을의 입장이었죠.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창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고 박서준 과장이 말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쌀쌀했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건조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주차장에는 검은색 제네시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죠. 예전에 현대가 렉서스를 따라잡겠다고 만든 브랜드라고 비웃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꽤 멋졌습니다. 차체가 날렵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솔직히 렉서스보다 디자인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가죽 시트에서 새차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 출발해서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 거대한 물류 창고들, 공사 중인 건물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시라면서요? 하고 박서준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어떠세요? 첫인상이? 하고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활기차 보입니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박서준 과장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몸에 배어 있어서요. 조급하다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빨리빨리.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단점이라고 했어요. 조급하고 끈기가 없다고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힘이 아닐까요? 고속도로 옆으로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였어요. 저게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입니다. 반도체 만드는 곳이죠. 하고 박서준 과장이 대답했어요. 반도체. 2019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며 망하라고 저주했던 그 산업이었습니다. 규모가 크네요. 하고 말했어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시설 중 하나입니다. 저기서 만든 칩이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죠. 하고 박서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거대한 공장 단지를 바라보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천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죽이려 했던 산업이 이렇게 커져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 근교를 지나 충청북도로 접어들었어요. 풍경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리고 다시 공장지대로. 곧 도착합니다. 하고 박서준 과장이 말했어요. 그때 저 멀리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에너지 플랜트라는 파란색 큰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공장의 규모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공장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저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넓은 도로 양옆으로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연구동, 생산동, 물류동. 각각의 건물이 일본의 중소기업 하나보다 컸어요. 조경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LG 로고가 새겨진 조형물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 본관 앞에 멈췄어요. 박서준 과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태호 전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말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내려왔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작은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죠. 그 앞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카다 사장님이시죠? 하고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박서준 과장보다도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영업 전무 김태호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양복은 맞춤인 듯 몸에 딱 맞았어요. 키가 컸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았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힘찼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혼다 협력업체 사장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하고 김태호 전무가 대답했어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묘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였어요.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김태호 전무가 물었어요. 비행기에서 가볍게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러시면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죠.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구내 식당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흰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식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VIP 룸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 안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그리고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한국식 밥상입니다. 반찬이 많죠. 한국 사람들은 밥상이 푸짐해야 대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설명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를 집어 먹었어요. 매콤하고 아삭한 맛이 혀를 자극했습니다. 어떠세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물었어요. 맛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에요. 재료 하나하나 양념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갑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오카다 사장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왜 오셨습니까? 하고 김태호 전무가 물었습니다. 직구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배터리를 팔아주십사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태호 전무가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네, 조부께서 1966년에 창업하셨습니다. 58년이 넘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58년 대단하시네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공장 견학을 하시죠. 직접 눈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하고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김태호 전무는 저를 방진복 갈아입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흰색 방진복에 모자, 마스크, 장갑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에어샤워를 통과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공장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20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넓어 보였어요. 천장은 아득히 높았고 형광등이 아닌 하얀색 LED 조명이 공간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에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가 배터리셀 생산 라인입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설명했어요. 한 라인에서 하루에 20만 개의 셀이 생산됩니다. 이 공장 전체로는 하루 150만 개, 1년이면 5억 개가 넘습니다. 하고요. 5억 개.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어요. 전기차 한 대에 배터리셀이 수천 개 들어가니까 이 공장 하나에서 1년에 수십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의 최신 공장보다 4배 빠릅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덧붙였어요. 저는 천천히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얇은 금속 필름이 밀려 들어가고 접히고 감기고 밀봉되어 완성품으로 나왔습니다. 그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고 있었죠. 저 로봇들이 하는 일을 사람이 했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계산해 본 적 있습니다. 같은 물량을 사람 손으로 만들려면 7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량률은 100배 높아지고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7만 명. 우리 회사 직원이 89명입니다. 7만 명이면 우리 회사 800개를 합쳐야 하는 인원이에요. 저쪽을 보시죠. 하고 김태호 전무가 한쪽을 가리켰어요.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거대한 방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서버처럼 생긴 기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중앙통제실입니다. 저기서 이 공장 전체를 관리합니다. 온도, 습도, 압력, 속도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합니다. 하고 설명했어요. 사람이 합니까? 하고 물었죠.
아니요, 인공지능이 합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미소를 지었어요. AI가 10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정확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하고요. 저는 유리벽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모니터 화면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의 심장 박동 같았어요. 오카다 사장님 회사에서는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김태호 전무가 물었어요. 숙련공들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30년 경력의 기술자들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그의 대답에 아무런 빈정거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부끄러워졌어요. 30년 경력의 숙련공.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계가 합니다. AI가 합니다. 쉴 수 없이 24시간 365일. 검사 라인을 보여드릴까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물었어요. 네, 보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검사 라인은 생산 라인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완성된 배터리 셀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 위에서 수십 개의 카메라가 셀 하나하나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 카메라들이 뭘 보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이크로 단위의 결함을 찾습니다. 스크래치 기포 이물질 0.001mm 크기의 결함도 잡아냅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설명했어요. 사람 눈으로는요? 하고 물었죠. 불가능합니다. 현미경으로도 힘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불량률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0.001%입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1000만 개 중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하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불량률은 0.1% 정도입니다. 1000개 중 1개. 그것도 꽤 좋은 수준이라고 자부했어요. 업계 평균이 0.23%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 개 중 1개.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태호 전무가 저를 데려간 곳은 지하에 있는 특수 시험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어요. 꽤 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극한 환경 테스트 시설입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실험실 내부는 병원 수술실처럼 하얗고 깨끗했어요. 두꺼운 방폭 유리벽 너머로 여러 개의 실험 장치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뭘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배터리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극한 온도 충격 관통.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안전해야 차에 탑재할 수 있으니까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김태호 전무가 옆에 있던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제품부터 테스트하겠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방폭 유리 너머로 실험대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직사각형의 배터리 팩이 올려져 있었어요. 저건 파나소닉의 최신 배터리 셀입니다. 현재 테슬라에 납품되고 있는 제품이죠. 하고 김태호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유리벽에 바짝 다가섰어요. 목관통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하고 기술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기계팔이 움직였습니다. 그 끝에 날카로운 강철 못이 달려 있었어요. 못이 천천히 배터리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못이 배터리를 관통하는 순간이었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붉은 화염이 피어오르더니 시커먼 연기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어요. 환풍기가 요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이것이 열폭주 현상입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설명했어요. 배터리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하면 급격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로 이어지죠.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이 이 현상 때문입니다. 하고요. 저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실험대를 바라보았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 멀쩡했던 배터리가 검게 타버린 잔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일본 기술의 한계입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저희 제품을 보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실험대가 교체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배터리가 올라왔습니다. 생김새가 조금 달랐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이죠. 하고 김태호 전무가 설명했어요. 전고체 배터리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화재 위험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기계팔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철 못이 내려왔어요. 못이 배터리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아까와 같은 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배터리는 못이 박힌 채 그대로 있었어요. 불꽃도 없고 연기도 없고 열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부에 젓가락을 꽂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와 달리 흐르지 않습니다. 구멍이 나도 누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락이 발생해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설명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든 겁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에나 상용화될 거라고 들었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김태호 전무가 미소를 지었어요. 도요타가 2030년까지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그 뉴스 저희도 봤습니다. 하고요. 그럼 LG는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양산 준비를 끝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도요타가 6년 후에 만들겠다는 걸 LG는 이미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양산 준비까지 끝냈다. 이건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오카다 사장님 하고 김태호 전무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연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하이브리드에 올인하고 있을 때 저희는 전기차 배터리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요. 그때 일본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또 성급하게 덤빈다고 했어요. 하이브리드가 정답인데 왜 굳이 전기차냐고 실패할 거라고 많이들 비웃었죠.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비웃음 당하면서도 계속 투자했습니다. LG, 삼성, SK 다 마찬가지예요.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금액을요 하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미래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은 현재를 지키려고 했고 한국은 미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15년 만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왔어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폭발하는 일본 배터리,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버티는 한국 배터리.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공장 옥상이었습니다. 저녁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했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물류 트럭들이 개미처럼 오갔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모든 것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들 전부가 배터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 멀리 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하고요. 저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하고 김태호 전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 공장 안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배터리를 더 싸게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요. 하고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제자라고 부르던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 같은 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 하고요.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완패.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본관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는 완전히 해가 져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김태호 전무와 저, 그리고 통역을 겸한 최윤서라는 젊은 여직원만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가 놓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어요. 커피가 입안에서 쓰게 느껴졌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하고 김태호 전무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많이 놀라셨죠? 하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물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 배터리 기술은 한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요. 김태호 전무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말씀하시기가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김 전무님, 저는 오늘 배터리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아직도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하고 김태호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89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습니다. 혼다 발주가 끊기면 그 사람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이 무너집니다. 하고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전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배터리를 팔아주십시오. 혼다에 다시 배터리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공장이 살아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하고 김태호 전무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하고요.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전무님이 승낙해 주실 때까지 이 자세로 있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8년간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릎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안 그러셨고 조부도 안 그러셨어요. 오카다 가문의 남자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꿇어야 했어요. 자존심보다 직원들의 밥그릇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문의 체면보다 가업의 존속이 더 중요했어요. 오카다 사장님 하고 김태호 전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김태호 전무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하고요.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혼다의 배터리를 다시 공급하는 건 저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회사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의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한국 배터리 품질을 비하했습니다. 그 발언이 저희에게는 큰 모욕이었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손을 저었어요. 한국 국민들도 분노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선뜻 일본의 배터리를 다시 팔면 한국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테이블 위에 손을 모았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입니다. 한국 배터리 품질을 비하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조건이었어요. 둘째, 하고 김태호 전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술 인정입니다. 한국 배터리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하고요. 인정. 그 단어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어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는 제가 직접 움직여서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니 배터리를 다시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요. 김태호 전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장님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겁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주 시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도시였지만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유키가 받았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전화하는 거야 하고 유키가 물었어요. 응, 오창이라는 곳에 와 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거기 LG에너지 솔루션 공장 있는 데잖아. 우진이가 말해줬어 하고 유키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유키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하고요. 뭔데 하고 유키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틀렸어 하고 말했어요. 유키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빠 하고 되물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빠가 틀렸어. 오늘 공장을 봤는데 충격받았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야 하고 말했습니다. 유키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요. 우진이랑 결혼해. 아빠가 축복할게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유키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진심이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진심이야. 아빠가 한국을 몰랐어.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무시하고 깔봤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오늘 깨달았어 하고 말했습니다. 유키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진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 친구가 연결해준 덕분에 여기 올 수 있었어 하고 말했어요. 응, 전할게 아빠 하고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유키야 하고 불렀어요. 응 하고 유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앞으로 큰일을 하나 할 거야. 위험할 수도 있고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해야 해. 회사를 살리려면 하고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하고 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 전체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고 대답했어요. 유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응원할게. 아빠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하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국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는 별과 같은 별이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두 나라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왔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태호 전무를 다시 만났습니다. 로비에서 악수를 나눴어요. 오카다 사장님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김태호 전무가 물었어요. 내 덕분에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밤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사장님의 진심은 느꼈습니다. 제가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감사합니다. 김 전무님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5년간 주재원 생활을 했습니다. 도쿄에서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압니다.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도 잘 알고요. 하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여기 오신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세대 조부 세대부터 내려오는 그 감정들, 한국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 그거 이해합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장님 하고 김태호 전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원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하고요. 인정. 그 단어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졌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요. 일본 전체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무서웠습니다. 매국 노라는 소리를 들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하고요.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바로 스기야마 의원을 만났습니다. 도쿄 아카사카의 같은 요정이었어요. 신이치 한국 어땠어? 하고 스기야마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틀간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공장 규모, 기술력, 전고체 배터리까지. 스기야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정도야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 거야 하고 대답했어요. 스기야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되물었죠. 일본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할 거야. 한국 배터리가 우리보다 낫다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스기야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신이치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야. 매국노 소리 들을 거야 하고요. 알아 하지만 해야 해. 누군가는 먼저 나서야 하잖아. 정치인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하고 대답했어요. 스기야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기자들 연결해 줄게. 대신 각오 단단히 해 하고요. 3일 후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어요. TV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연신 터졌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오카다 공업 대표이사 오카다 시니치입니다. 혼다 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58년간 이어온 가업입니다. 하고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고요.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격차가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국은 우리 밑에 있는 나라, 우리가 가르쳐준 제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틀렸습니다. 하고 기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안주할 때 그들은 미래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하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임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배터리를 팔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89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한국에 사과해 주십시오. 한국 배터리 품질을 비하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그래야 한국이 다시 배터리를 팔아줄 것입니다. 그래야 일본 자동차 산업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라 경제를 망치지 마십시오. 제가 무릎 꿇었듯이 일본 정부도 무릎 꿇으십시오. 하고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 완벽한 일본식 사죄였어요. 이상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한국에서 무릎 꿇은 게 사실입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매국노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틀 동안 저는 인터넷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스기야마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니치 뉴스 봤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안 봤어 하고 대답했어요. 와, 좋은 소식이야 하고 스기야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했어요.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카다 사장 기자회견 파문 확산, 여론 양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매국노라는 비난과 용기 있다는 지지가 반반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 여론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요.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었어요. 오카다 사장 응원합니다. 일본 도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같은 태그들이었습니다. 스기야마가 다시 전화했어요. 신이치 더 좋은 소식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뭔데 하고 물었죠. 내일 경제산업성에서 긴급회의가 열려 한국 사과권을 논의할 거래 하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하고 물었어요. 응 내가 해낸 거야. 여론이 움직이니까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하고 스기야마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제산업성 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합니다. 양국의 협력적 관계를 위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유감을 표명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진전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LG에너지솔루션도 화답했습니다. 품질 재검증 명목으로 중단했던 배터리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저녁 김태호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카다 사장님 뉴스 봤습니다. 대단하시더군요. 진짜 하실 줄 몰랐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해야 했으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기자회견 봤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하실 줄 몰랐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해야 했으니까요 하고요. 사장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일본 전체 앞에서 한국이 낫다고 인정하신 거 매국노 소리도 들으셨을 텐데 하고 김태호 전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진심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후회하려면 제가 틀렸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 틀린 거 없습니다. 한국이 진짜 나으니까요 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김태호 전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마음에 드십니다. 앞으로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무님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번 납품에 특별히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몇 개 넣어뒀습니다. 아직 비매품이라 공식으로는 안 되지만 사장님께는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하고요. 전고체 배터리, 그날 실험실에서 봤던 기적의 배터리였어요. 그걸 저희한테요 하고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이 진심으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일본 자동차 회사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김 전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겨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해냈다. 해낸 건지도 모르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첫 발을 뗐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은행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구로다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해왔어요. 오카다 사장님 뉴스 봤습니다. 대출 연장 승인됐습니다. 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살았다. 회사가 살았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배터리 공급 재개가 결정된 지 열흘 후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사이타마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겨울 해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늘은 배터리가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선이 요코하마 항에 도착했고 그 배터리들이 오늘 아침 트럭에 실려 우리 공장으로 오게 되어 있었어요. 정문 앞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89명 전원이 나와 있었어요. 아니 84명이었습니다. 5명은 이미 나카무라 전공으로 떠난 뒤였죠.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오는 거 맞습니까? 하고 야마모토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오전 8시에 도착한다고 연락받았어. 아직 10분 남았네 하고 대답했어요. 저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하고 누군가 외쳤어요. 도로 저편에서 대형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2대, 3대 줄지어 오고 있었어요. 트럭 옆면에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트럭들이 천천히 공장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트럭이 멈추자 기사가 내려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카다 공업 맞으시죠?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납품 왔습니다. 하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납품서에 적힌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셀 50만 개, 우리 공장을 넉 달간 가동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사장님 하고 직원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순식간에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84명의 박수 소리가 겨울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해냈다, 회사를 살렸다, 직원들을 지켰다 하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사장님 우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야마모토 공장장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고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기뻐서 그래, 정말 기뻐서 하고요. 트럭에서 배터리 상자들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가 하역을 도왔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불안하고 어두웠던 얼굴들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하고 다카하시 기술 고문이 다가왔습니다. 67세의 최고참, 그의 눈가도 촉촉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은퇴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고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하고 불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 무시했습니다. 사장님 아버지께서 그러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다카하시 씨가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사장님 기자회견 보고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다카하시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카하시 씨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봅시다 하고요. 네 사장님 하고 다카하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하고요. 돌아보니 딸 유키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함께였어요. 유키야,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우진입니다. 하고 젊은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33살이라고 했던가요? 단정한 인상에 똑똑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하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모두 사장님께서 용기 내신 덕분입니다. 하고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우리 유키를 잘 부탁하네 하고요. 우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고마워 하고 말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도쿄의 한 호텔 연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유키와 우진의 약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연회장에는 100여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 쪽 친척들,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우진의 가족들이었어요. 두 나라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진의 아버지를 처음 만났어요. 정상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카다입니다. 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아드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우진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우진의 아버지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우진 군이 훌륭한 겁니다. 유키를 행복하게 해줄 좋은 청년이에요. 하고 대답했어요. 저희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우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두 집안 어른들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아버지가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이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연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호 전무였어요. 오카다 사장님, 오늘 따님 약혼식이시죠? 축하드립니다. 하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김 전무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뭔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정식 납품건이 승인됐습니다. 내년부터 일본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 파트너로 오카다 공업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하고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네, 사장님이 보여주신 용기에 대한 답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고 김태호 전무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전무님 하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에는 한국 기업 건물도 있겠죠. 삼성, LG, 현대, 한때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가니 유키가 다가왔어요. 아빠 누구한테서 전화 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김 전무님, 좋은 소식이 있대 하고 대답했어요. 유키가 웃었습니다. 아빠 요즘 한국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졌네 하고요. 그러게, 나도 신기해 하고 웃었어요. 아빠 하고 유키가 불렀습니다. 응 하고 대답했어요. 고마워, 생각을 바꿔줘서, 우진이를 받아줘서 하고 유키가 말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아빠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하고요. 연회장 한쪽에서 우진이 일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창한 일본어로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일본 친척들도 우진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래구나. 한국과 일본이 손잡는 미래. 과거의 원한을 넘어서는 미래. 함께 가는 미래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인이 한국에서 무릎 꿇고 결국 한국 덕분에 살아나고 한국 사위까지 맞이하게 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이기고 일본이 졌다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존심을 버리면 더 큰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58살에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 있으신가요? 그 현실을 직시해보세요. 인정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도, 우리 가족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질서가 통째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과 유럽연합까지 모인 초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들던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부품이 안 오고 설계에 결함이 생기고 공사는 3년째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요.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문을 두드렸지만 강대국들은 코웃음을 쳤죠.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태양을 만들겠다고요. 결국 한국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한국이 포기하지 않고 홀로 태양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물리법칙을 의지로 이길 수는 없다고 곧 현실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12년 뒤 한국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태양보다 7배 뜨거운 1억도의 불덩어리를 공중에 띄워 가두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실패한 일을 어떻게 해낸 걸까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고 나중에는 놀랐고 결국에는 무릎을 꿇었죠. 강대국들이 모여 만들고 있는 인공태양, 그 설계도가 사실 이미 한국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틴 셀던입니다. 올해로 55살이 됐고 지난 30년간 핵융합이라는 꿈을 쫓아왔죠. 1996년 봄, 저는 32살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서 열린 역사적인 회의에 영국 대표단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